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띵크 심플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참 이상하죠? 마요네즈 하나 사러 갔는데 기름 미로 같고 한참을 헤매다 보면 어느새 카트엔 계획에도 없던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불편한데 계산대를 나올 땐 그래도 싸게 잘 샀다 하며 뿌듯해하죠. 근데 그거 전부 의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단순히 코스트코가 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연간 매출 275.2비 달러, 한화로 약 411조 원짜리 기업이 됐는지 그 진짜 비밀을 파헤쳐볼 거예요.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코스트코는 사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딱 3분만 봐주시면 이해돼요.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는 참 이상한 마트예요. 보통 가게는 물건을 찾기 쉽게 진열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정반대예요. 매장은 창고처럼 횡하고 물건 찾기는 거의 미로 찾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가격부터 볼게요. 같은 제품인데 다른 마트보다 싸고 대용량인데도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죠. 코스트코는 싸니까 간다. 보통 마트는 물건을 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고 그 차이로 돈을 벌어요. 근데 코스트코는 이 마진을 거의 안 남겨요. 코스트코는 보통 이익을 14에서 15% 수준을 넘지 않아요. 보통 백화점은 50%, 일반 마트도 30% 정도 남기는데 코스트코는 많아도 15%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손님한테 돌려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뭘 집어도 손해는 안 봐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마진을 낮게 유지해야 물건이 싸지고 물건이 싸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럼 대체 코스트코는 뭘 먹고 사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매장 안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코스트코 매장 가면 느끼는 게 있죠. 물건 종류가 많지 않아요. 일반 대형마트가 4만 개 넘는 물건을 쌓아둘 때 코스트코는 많아도 4천 개만 팝니다. 10분의 1 수준이죠. 샴푸 하나 사려 해도 선택지가 두세 개뿐이에요. 아니 물건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선택지가 적으면 사람은 고민을 안 하고 일단 집어들거든요. 게다가 물건이 적으니까 회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오늘 들어온 마요네즈가 내일이면 다 팔려나갑니다. 재고가 안 쌓이니 창고비가 굳고 물건은 항상 신선하죠. 여기에 코스트코 전매 특허, 트레저 헌트, 보물찾기 전략이 들어가요. 코스트코 물건은 있다가도 없어요. 이번 주에 봤던 게 다음 주엔 사라져요. 그럼 회원들은 심리적으로 쫓기게 돼요. 지금 안 사면 끝이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것도 일단 담고 보고 이번 주엔 뭐가 새로 나왔을까 궁금해서라도 일부러 매장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겁니다. 결정타는 바로 의도된 불편함이에요. 마요네즈 하나 사러 갔는데 TV, 자전거, 골프채까지 다 지나치게 설계해놨거든요. 매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카트에는 의외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실제로 코스트코 회원은 일반 마트보다 한 번 방문할 때 2배 이상의 돈을 쓴다고 하니 불편함이 오히려 매출을 키우는 무기가 된 셈이죠. 심지어 주유소, 타이어, 여행, 보험까지 최저가로 제공하잖아요. 여러분을 코스트코로 불러내기 위한 미끼인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싸게 기름 팔아서 회원들을 창고로 끌어들이고 40년째 1.5달러인 핫도그로 배고픈 회원들을 붙잡아두고 결국 모든 게 회원 한 명을 더 오래, 더 자주, 더 많이 창고에 오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코스트코는 싸게 팔고 물건을 적게 두고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고 부가 서비스까지 싸게 해서 회원들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회사예요. 이 모든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물건값에서 이익도 거의 안 남기고 주유소랑 음식도 원가에 가깝게 퍼준다면 대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연회비예요. 코스트코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멤버십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본 골드스타는 65달러, 익세큐티브는 130달러. 그런데 이 연회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25년 코스트코 전체 매출 275.2비달러 중 물건 판매는 269.9비달러, 멤버십은 5.3비달러. 비중으로 따지면 겨우 2% 정도죠. 에이, 그게 뭐야 싶으시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코스트코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전체 영업이익 10.4비달러의 약 50%에서 60%가 바로 이 멤버십 회비에서 나오거든요. 물건 팔아서 버는 이익보다 연회비로 버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연회비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요.
한 번 받은 돈은 그냥 그대로 이익이 돼요. 그리고 회원들이 계속 오는 한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오는 반복 수익이에요. 더 놀라운 건 숫자예요. 코스트코 전 세계 매장 수 924개, 유료 회원 수가 8,210만 명이에요. 작년보다 480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재가입률이 90%가 넘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구독 서비스도 80%대 후반인데 코스트코는 한 번 가입하면 100명 중 90명이 다음 해에도 계속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스트코는 어떻게 회원을 이렇게 꽉 붙잡고 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싼 가격이에요. 그래야 사러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익세큐티브의 혜택이에요. 코스트코에서 쓰는 돈의 2% 리워드를 받아요. 처음엔 2%면 뭐야 싶지만 코스트코에서 1년에 500만 원만 써도 10만 원이 돌아와요. 실제로 전체 판매의 73.6%가 익세큐티브 회원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회원보다 1시간 먼저 입장하게 해서 붐비지 않는 매장에서 빠르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미끼 사업들, 주유, 음식, 보험, 여행 말고 또 최근에는 회원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두는 새로운 무기를 꺼냈어요. 바로 비만 치료, GLP-1 약물 치료와 난임 치료 같은 장기 의료 서비스예요. 코스트코는 세셈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시중에서 $1,000 하는 비만 치료약을 회원가로 훨씬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난임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치료는 한 번 시작하면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은 걸리잖아요. 약을 싸게 사기 위해서라도 멤버십을 절대 못 끊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난임 치료를 도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커서 기저귀, 분유까지 20년 동안 코스트코에서 사게 되겠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가족 전체를 코스트코 생태계에 가두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에요. 물건은 그냥 미끼예요. 진짜 돈 버는 건 회원비고 그 회원비를 계속 받기 위해 모든 걸 설계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코스트코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을까요? 단순히 대량 구매하니까? 물론 전 세계 캐슈너트 물량의 절반을 싹쓸이할 정도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설명이거든요. 진짜 비밀은요. 코스트코는 애초에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버린 회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점 경쟁이에요. 코스트코는 물건이 4,000개 정도만 있다고 했죠. 공급업체 입장에서 코스트코에 들어간다는 건 전 세계 8,210만 회원, 중산층 1.3억 명에게 이 제품은 검증됐다는 광고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급업체들은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점 경쟁이 이루어져요. 물량이 많다 보니 공급업체 입장에서 코스트코는 매출의 10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큰 현금 창구죠. 반대로 코스트코는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가 5% 미만이라서 언제든지 대체 공급자가 존재해요. 즉, 너 아니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항상 보내는 거죠. 코스트코와 가격 협상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공급업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커클랜드 시그니처,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예요. 만약 유명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코스트코는 주저없이 그 제품을 빼고 커클랜드로 대체해버려요. 지금 커클랜드는 단순히 싼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품질까지 압도하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가격 올리려다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압박인 거죠. 운영 방식도 중요해요. 코스트코는 물건을 낱개로 받지 않아요. 팔레트 단위로 통째로 받아요.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포장비,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코스트코는 그 아낀 비용만큼 가격을 더 깎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공급업체는 물량으로 이익을 보고 코스트코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싸게 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핫도그와 로티세리 치킨이에요. 코스트코는 40년째 핫도그 플러스 음료 콤보를 1.5달러로 유지하고 있어요. 2013년 코카콜라와 가격 협상이 잘 안 되자 코스트코는 바로 펩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푸드코트 음료가 코카콜라에서 펩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5년 10년 넘게 펩시를 쓰던 코스트코가 다시 코카콜라로 돌아왔어요. 결국 코카콜라든 펩시든 브랜드에 관계없이 코스트코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로티세리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4.99달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닭고기 가격이 요동치자 코스트코는 네브라스카주에 거대한 양계장과 도축 공장을 직접 지었어요. 지금은 1년에 1억 마리의 닭을 자체 생산하면서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코스트코는 물건을 싸게 사는데 천재예요. 공급업체를 압박하고 필요하면 직접 생산까지 해서 그 혜택을 고객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8,210만 명이라는 거대한 회원풀 때문이에요. 자, 이제 코스트코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는지는 이해하셨죠?
자, 지금까지 코스트코가 얼마나 지독하게 가격을 깎고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회사가 놀랍게도 직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문화로 정말 유명해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지금의 CEO, 론 바크레스예요. 이분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거든요. 1980년대에 코스트코에 지게차 운전사 파트타임으로 입사했대요. 그냥 창고 바닥에서 물건 나르고 밤에 지게차 몰던 평범한 알바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40년 만에 전 세계 300조 제국을 이끄는 CEO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코스트코는 창업자 제임스 시네갈부터 지금의 론 바크레스까지 리더들이 전부 창고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너무 잘 알거든요. 관리직의 대부분이 내부 승진자라 나도 열심히 하면 CEO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직원들 가슴에 팍팍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 직원의 평균 시급은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고 건강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복지도 정말 후하게 줘요. 왜 그럴까요? 월급을 잘 줘야 직원이 행복하고 그래야 물건을 안 침고 고객한테 친절하다. 숙련된 직원이 오래 일할수록 물건을 깨트리는 실수도 줄어드니 결국 이게 다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로 코스트코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보다 훨씬 길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다고 느끼니까 고객에게도 그 온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한마디로 코스트코는 저비용 구조를 만들면서도 직원은 진심으로 아끼는 참 독특한 균형을 잡은 회사예요. 이 끈끈한 기업 문화가 바로 코스트코가 40년 넘게 신뢰의 상징으로 성공했었던 마지막 비밀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코스트코도 분명한 리스크가 있어요. 오히려 구조가 너무 강력해서 특정 한 축이 흔들리면 전체 모델이 통째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콘텐츠처럼 소비되는 멤버십이에요. 코스트코의 심장은 90%가 넘는 경이로운 재가입률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CFO 게리 밀리칩이 디지털로 가입한 젊은 회원들은 오프라인보다 갱신율이 낮다고 직접 인정했거든요. 세대 교체의 위기가 시작된 거죠. 넷플릭스식 단기 구독에 익숙한 MZ세대가 1년 뒤에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코스트코의 수익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가 철학을 엄격하는 관세예요. 코스트코는 무조건 싸다는 신뢰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관세 변동성이 이 신뢰를 직접 타격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냈겠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며 고객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싸게 팔려다 오히려 법적 리스크에 휘말린 셈이죠. 세 번째는 디지털로 무장한 2인자, 샘스클럽의 맹추격이에요. 오랫동안 2등이었던 샘스클럽이 이젠 디지털에선 코스트코를 앞서고 있거든요. AI 기반 앱과 계산대 없는 스캔앤고 시스템으로 젊은 세대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어요. 반면 코스트코의 온라인 경험은 여전히 아마존이나 샘스클럽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미래 고객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네 번째는 경쟁 심화와 마켓 포화예요. 과거에는 코스트코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경쟁사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월마트, 샘스클럽, BJ's 같은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는 멤버십 모델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시장도 이미 창고형 매장이 충분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신규 매장을 열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뜻이죠. 40년 넘게 지켜온 이 창고형 제국은 과연 다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격하는 지금이 이 제국의 가장 화려한 마지막 모습일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코스트코의 40년 신화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고객과 맺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진짜 본질이었던 거죠. 그 신뢰 하나로 회원들을 평생 코스트코 생태계 안에 가두고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코스트코를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에 익숙한 요즘 세대는 코스트코가 고집해온 이도된 불편함이 손가락 하나로 끝나는 압도적 편의성을 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샘스클럽 같은 무서운 경쟁사들은 벌써 그 틈을 파고들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스트코는 여전히 성장할까요? 아니면 변화에 뒤처진 거대한 공룡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